예, 저는 뉴스룸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확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논란, 이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로 출동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무관님 모시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시스템, 네. 장비 등 관련해서 이제 점검을 했는데 네. 전체 시스템이 5% 정도밖에 못 봐서 네. 그 시스템 점검이 부족했다. 네.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헌재에서도 국정원서의 3차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5% 점검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국정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5%를 점검하신 건 사실인데 좀 전후 사정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PC를 운영하는 게 6,000여 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PC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면 하나는 업무용 PC, 하나는 인터넷망 PC 해서 두 가지를 운행하고 있어서 하나는 이제 외부 저희가 각종 자료 수집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만 되는 PC를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업무용 PC라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이제 내부 업무만 사용하는 PC가 있으세요. 이게 총 6,400여 대 중에 국정원에서 점검한 거는 한 310여 대, 그래서 5%를 점검하신 건데 국정원에 저희가 6,000여 대가 넘는 PC의 점검 권한을 다 드렸어요. 근데 국정원에서 서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PC만 점검을 하시겠다고 본인들이 직접 선택을 하신 게 5% 310여 대거든요. 국정원에서 서버와 직접 관련된 PC는 다 점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5%밖에 점검을 못했으니까 95%를 점검 못했으니 95%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의심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의 나머지 PC들은 서버와 전혀 관련이 없는 PC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말씀하시는 말도 맞고, 하지만 제가 전후 사정을 설명드리면 서버와 관련된 PC는 다 점검하신 거라서 서버에 점검을 못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해킹 문제잖아요. 네. 선관위 서버 데이터 그 해킹을 통해서 서버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네. 방화벽은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해킹이 되면 사실 부정선거에 그것이 악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일단은 국정원에서 이제 보안 컨설팅을 할 때 실제 해킹을 이제 하셨거든요. 해킹을 해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많이 발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해킹이 과연 됐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시도하신 게. 근데 국정원에서 해킹을 하신 건 사실이긴 한데 그 해킹을 하려면 저희들이 도움이 없으면 해킹을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구성도도 드리고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계정 모든 걸 제공하고, 저희 또 효율적으로 점검을 위해서 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 방화 시스템이 있거든요. 방호 시스템을 다 일부 내리고 나니까 해킹이 되신 거예요. 실제 그런 거가 없이 처음에 최초에 국정원에서 오셨을 때 저희 거를 좀 해킹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저희가 해킹 프로그램, 해킹 툴이라는 거를 그분들이 이제 심어야지만 해킹이 되니까 그걸 심으셨어요. 근데 저희랑 처음에 상의 없이. 근데 저희가 보안 시스템에서 그걸 발견해서 바로 삭제를 했거든요. 해킹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국정원에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 각종 시스템도 일부 내려드리고 비번,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알려드리니까 해킹이 성공하신 거예요. 실제 저희 선거관리원에서 해킹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국정원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북한에 해킹이 된 사실이 없다라고 국정원에서도 확인해 주셨어요. 부정선거 논란 해소를 위해서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서버 공개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런 강하게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 서버라는 게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 중앙선관위 서버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세요.
그래서 뭐 헌재나 법원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서 서버를 공개하시라고 하면 공개에 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임의로 서버를 공개하겠다 하면 그건 불법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공개를 하면 저희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공개를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헌재, 법원, 수사기관 뭐 그런 데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서버 공개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 같은데 네, 이 네. 대수의 법칙이 안 지켜진다. 네. 본투표와 네. 그 사전투표 간에 네. 그 부분이 네. 많이 균형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네. 좀 믿기 어렵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대수의 법칙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뭐 통계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대수의 법칙을 뭐 전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 이제 아는 선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일종의 동전 던지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전을 던지면 앞뒷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앞뒤가 50대 50으로 수렴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이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득표율과 본투표의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의 득표율이 비슷해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진보 진영이 높고 본투표의 득표율은 보수 진영이 높고 이런 거는 통계학적으로 대수의 법칙상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하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아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 말고 다른 이제 저명한 통계학자분들이 또 설명을 하시는 게 그거는 투표를 하시려는 사람들 성향과 본투표 때 투표를 하시려는 성향 이 두 분이 표본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표본으로 해가지고 동전 던지기처럼 뭐 그렇게 확률이 되는 게 아니고 사전투표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민주 진영, 뭐 진보 진영을 많이 투표를 하시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고 본투표 때는 보수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이 많이 투표를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 이걸 하나 이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투표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주장하시는 게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 당시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율을 비교를 해보면 63대 36이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63대 36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는 조작을 했으니까 일정한 비율이 나온다라는 주장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63대 36이라는 그 통계는 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자만 나오신 게 아니라 무소속, 다른 정당 후보자들 다 나오셨잖아요. 근데 다른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들에 대한 득표율은 다 지우시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만 비교를 하셔서 60대 36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심지어 60대 36이라고 주장되는 지역구는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 17군데 밖에 안 되세요. 근데 이게 마치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63대 36인 양 뭐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후보자는 다 지우시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두 번째는 253개 지역구 중에 17개 지역구 밖에 그 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한 비율이다. 이런 것도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짜 투표지 문제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빳빳한 용지, 그다음에 배춧잎, 네. 일장기, 그다음에 여백 이상한 거, 네. 색깔이 다른 거. 네. 왜 그런 투표지들이 나오는 걸까요? 네. 그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 예를 들어서 과천시면 과천시 내부에서만 투표를 한다면 과천시장 뽑을 때 그거는 관내 사전투표를 하고 과천시장을 뽑는데 만약에 서울 중구에서 투표를 하셨다. 그럼 관내 사전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중구에서 투표하신 게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송용 봉투, 이 봉투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모의 투표지를 이 회송용 봉투에 투표를 하실 때 이렇게 넣게 되시는데, 보통 봉투에 넣었을 때 접고 놓으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다 이렇게 이 채로 봉투에 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봉함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개표할 때 이렇게 빳빳하게 투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빳빳한 투표지라고 주장하시는 영상, 사진을 많이 찍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려놓으셨잖아요. 대다수 보면 그 빳빳한 투표지라고 주장하시는 건 다 관내 사전투표, 이 투표지를 찍어서 빳빳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투표하러 갈 때 보통 이제 관내 사전투표든 선거일 투표든 이 인주 있지 않습니까? 이 인주가 묻으실까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접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묻으실까봐 살짝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투입하시는 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개표하면서 이렇게 피기 때문에 또 빳빳하게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실제 이제 2020년에 민경욱 전 의원께서 인천 연수구에 출마하셔서 선거 소송을 하셔서 재검표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재검표에 이루어져서 빳빳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셔서 법원에서 그 종이 그 전문가이신 교수님한테 검증을 맡기셨어요. 또 민경우 전 의원 측에서 원하는 전문가를 직접 선택하셔서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총 122매를 맡기셨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현미경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접힌 자국이 있는 투표지도 있고, 애초에 신권인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가 있고 여러 가지 투표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재검표가 한 1년 뒤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사이에 이 접힌 자국이 완화됐기 때문에 빳빳해 보이는 거지, 실제는 접어서 투표한 투표지도 있었던 거고, 신권처럼 관내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신권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투표지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이 신권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는 선관위에서 인쇄소에 맡겨서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이 인주도 있지 않습니까? 인주도 인쇄를 하셨다 하시거든요. 인쇄를 해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넣었기 때문에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거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아까 그 종이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검증을 했는데, 저희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즉시 투표 용지를 드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 잉크젯 프린트를 이용해서 발급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인쇄소에서 인쇄한 이제 디지털 인쇄랑은 뭐 잉크 재질이나 그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검증을 했을 때 그쪽에서 가짜 투표지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실제 잉크젯 프린트,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장비에서 나온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다, 투표용지다, 그렇게 확인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한 것처럼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해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선관위에서 바꿔치기 했다, 그런 주장도 사실이 아닌 거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여백 이상 투표지는 솔직히 말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서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배춧잎 투표지라고 보통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건데요. 이게 지역구 투표지가 처음에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비례 이제 투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겹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역구 투표지를 꺼내신 다음에 그냥 꺼내 놓으시면 되는데, 이 투표 관리하시는 분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비례 투표지를 꺼내려고 지역구 투표지를 다시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쇄될 때 비례 투표지가 위에 같이 인쇄돼서 일종 배춧잎 투표지라고 하시는 게 이렇게 발생한 거거든요. 사전투표 사무원의 이제 실수인 거죠. 네. 근데 그 실수여서 이것도 이제 그 민경욱 전 의원님 측에서 가짜 투표지다라고 주장하셔서 그것도 검증을 맡겼더니
아니다, 가짜투표지 아니라는 걸 증명이 되신 거죠, 법원에서. 또 하나가 일장기 투표지라고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사전투표 때는 이 사전투표 관리관인이 인쇄돼서 나옵니다. 근데 본투표 때는 그 투표관리관인을 직접 도장으로 찍게 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장기 투표지라는 게 이 투표관리관 도장인이 일장기처럼 나왔다고 해서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투표관리관 도장에는 만년인 안에 인주가 있는 걸 쓰는데 옆에 스탬프를 찍어서 찍다 보면 이렇게 일장기처럼 투표관리관인이 찍혀서 나옵니다. 이게 적색 스탬프인데요. 투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인도 하시지만 도장을 찍으신 분들도 있고 지장을 찍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적색 스탬프를 옆에 설치를 해 놓는데 이제 선거일 투표 사무원이 이게 만년이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옆에 적색 스탬프를 찍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짜 투표지다 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감정을 맡겼습니다. 그 민경욱 정보원 측에서 원하시는 그 전문가한테. 근데 확인해 봤더니 일장기처럼 보이는데 확인해 봤더니 투표관리관인이 다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을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단순한 실수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대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만들다 보니 이런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투표지 중에 어떤 투표지가 있냐면 이 투표지 두 개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투표지가 있어요. 투표지 검증하셨던 분이 확인해 보니까 정전기로 인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검증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놔둬봤더니 또 정전기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정전기로 인한 붙은 투표지다 라고 검증을 해주신 게 있고 그 외에 뭐 이렇게는 붙여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던 투표지도 이 가운데가 붙어 있던 투표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경우가 보통 발생하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회송용 봉투에 넣고 여기에 이제 양면 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넣으면서 이게 양면 테이프다 보니까 이렇게 부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거인이 그냥 이렇게 부착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나타날 때는 이게 투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유효한 투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옆면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열어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막 떼보려고 해서 유효한 투표지니까 이렇게 살려서 다른 투표지랑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풀에 의해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붙어있는 투표지가 발생했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왜 붙어있냐 투표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기로 발생하는 경우 이런 관내 회송용 봉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게 발생하고요. 이렇게 잘린 투표지가 있다고 주장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신 분들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재단을 해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르다가 이렇게 잘린 투표지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저 기계를 설명드리면서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그 개봉기라는 건데요. 이 개봉기가 뭐냐면 저희가 관내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봉투에로 관내 사전 투표지가 봉함돼서 저희한테 이제 배달이 됩니다. 봉투로 봉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가위로 이걸 잘라가지고 투표지를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 이게 가위로 한 사람이 잘라가지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이걸 기계를 이용해서 이걸 한꺼번에 봉투를 자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재현을 해드리면 보통 이렇게 해서
투표지가 보통 가운데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한 곳으로 밑으로 몰리게 이렇게 쳐서, 원래대로면 이 밑으로 몰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잘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발생을 하냐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위를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로 이쪽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쪽을 잘라내게끔 잘못 투입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투표지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잘린 투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니 잉크젯 프린트로 사전투표일에 출력을 해서 이 봉투에 넣었는데 잘린 투표지가 나올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이 잘린 게 이걸 대량으로 인쇄소에서 재단을 해서 자르다 보니 실수로 이렇게 잘리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재단기를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린 투표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니고 간혹 가다 발생하는데, 이런 투표지를 가지고 부정선거의 하나인 가짜투표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잘리다 보면, 이건 이제 잘리다가 말하는데, 완벽하게 잘리다 보면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완벽하게 잘리면 여백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백이 이상한 게 왜 생기냐, 이게 원래대로 하면 투표지가 양 옆에 여백이랑 위아래 여백이 동일해야지 여백이 다르다, 그래서 가짜 투표지라고 또 주장을 하세요. 재단을 하다 보니까 잘못 재단해서 여백이 다르다. 근데 이것도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휴먼 에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하시지만 청인이 있고 관리관인이 제도로 있고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 투표지로 다 인정을 해서 실제 개표할 때 특정 후보자의 기표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 해커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거연수원에 중국 해커 뭐 100여 명이 그 숙박하면서 선거를 조작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이제 언론사에서 1월 16일 날 중국인 해커 99명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돼서 그 주일 미군한테 끌려가서 오키나와로 이송됐다,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허위 사실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실제 당시에 저희가 12월 3일 날 계엄군이 수원 선거연수원에 오셨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선거연수원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들어오지도 않으셨고, 당연히 뭐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안 오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끌려간 사람도 없죠. 그때 당시에 숙박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활관이 총 2개가 있어요. 제1 생활관이 있고 제2 생활관이 있는데, 제1 생활관에는 당시 5급 승진자 과정, 6급 보직자 과정을 교육을 하셨던 분 총 118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96명 중에 88명이 저희 선관위 직원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8분이 외부 강사셨고요. 그리고 제2 생활관에는 중앙선거관리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숙소로 생활하는 제2 생활관이 있는데, 그 2생활관에 총 30명 정도가 당시에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숙박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99명의 중국인 해커가 숙박을 하고 있다가 계엄군이나 뭐 주한미군한테, 주일미군한테 잡혀갔다고 이제 허위 사실을 퍼뜨리셨는데, 말이 안 되죠. 선거연수원에 중국인 99명이 숙박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선거를 다 조작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뭐 당시에 뭐 가나 대선도 있었고 뭐 어디 나라 대선도 있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했는데, 그 기사 이후에
너무 급속하게 허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심지어는 그 사실을 헌재 변론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1월 20일 날 해당 언론사를 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냈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언론중재위원회를 가서 정정보도 청구 관련 이제 조정 그 심리를 했는데 이제 그 상대방 언론사에서 뭐 합의할 의사가 없으시고 저희들도 정정보도 외에는 합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 불성립이 돼서 저희가 지금 소송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1월 20일 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아직 현재까지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뭐 해킹 조작 가능성도 제기를 하는데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투표지 분류기는 말 그대로 개표를 도와주기 위한 보조 도구로 해서 투표지를 그냥 분류만 해주는 그 기계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개표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라는 데는 가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수검표라는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일일이 손으로 확인 작업을 다 하는 수개표를 하는 거지, 투표지 분류기는 애초에 개표를 하는 도구가 아닌데 개표를 그걸로 한다고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하면 개표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망하고 연결할 수 있는 랜카드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제 21년도에 감사원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 통신이 되는 랜카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셔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1170여 대의 투표지 분류기를 모두 검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부는 아예 해체를 해서 실제 안에 뭐 해킹이 될 수 있는 뭐 랜카드가 있는지 확인까지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공익감사 청구하신 거는 기각이 되셨고요. 실제 당시 감사원장님이셨던 그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도 본인이 감사원장 있을 때 투표지 분류기를 다 하긴 했는데 외부 통신이 되거나 해킹이 되는 그런 랜카드 자체가 없었다. 그런 인터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킹이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 선거 장비 해외 수출로 그 해외 네. 해외 국가에 부정선거도 유발하고 있다 뭐 네, 이런 네. 주장도 나오네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이 많이 주장하시는 게 이제 중국이랑 연결돼서 중국의 뭐 1대1로 사업인가요? 그거와 연결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AAB라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선거를 조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각종 선거 장비들이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주장이시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AAB라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에 중국은 안 들어가 있고요. 대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기관이었으면 대만을 가입시켜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회원국은 대만이고요. 또 하나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각종 한국에서 수출된 선거 장비를 통해서 뭐 제가 좀 자료를 보면 DR 콩고, 그 다음에 키르기츠 공화국 이 두 군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DR 콩고에 그 수출된 장비랑 키르기즈 공화국에 수출된 장비는 저희 선거관리원에서 대한민국에 쓰는 선거 장비와 전혀 다른 장비거든요. 중앙선관위와 전혀 상관이 없고 민간 기업에서 그 나라가 원하는 기계를 수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와 그 나라와 뭐 부정선거와는 전혀 관련도 없고 장비랑도 관련이 없고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해요. 그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서 네. 모든 걸 수개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많이 이제 주장하시는 게 대만과 같은 수개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만이 뭐 수개표를 어떻게 하냐면 대만은 그 선거 투표하는 날도 하루고요. 시간도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또 개표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나라처럼 뭐 사전투표라든지 그런 것도 없애고 뭐 분류기도 없애고 그리고 개표소에 이동을 해서 개표하는 것도 뭐 없애고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개표 방법이라든지 그걸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 같은 수개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선거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선거인들은 사실상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소투표라는 방법이 저희가 또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그 요양원이나 그런 분들도 투표를 하고 싶으신데 이동을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하시면 거소투표라고 해서 요양원에서 또는 집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투표시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입된 계기가 주소지와 실제 직장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선거일날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투표율을 좀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라는 걸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선거권, 투표권을가 제한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선행이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개선이 된다면 선거관리위원 입장에서 안 따를 이유는 없겠죠.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거의 사전 투표로 모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본 투표를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 법 개정안이 여러 개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는 본투표,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늘리는 방법, 또는 사전투표를 하루만 하는 방법, 또는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는 없애고 관내 사전투표만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거는 본투표 때 투표를 할 수 없으신 분들이 투표를 어떻게든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당시 2012년도에 여야 합의로 개정을 해 사전투표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당시에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논의를 할 것인가 하다가 당시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사전투표가 도입이 된 거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전투표에 어떤 문제점이 계속 있다고 지적이 됐다고 하면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국민들의 선거권이나 투표권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항에서 그런 변경이 있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제도에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선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디지털 시대에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네. 예를 들면 부정선거를 하는 거지, 그 투표 용지를 가지고 와서 투표하는 데서 무슨 부정선거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주장을 하시는 게 서버를 좀 이제 속된 말로 까면 조작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많이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서버 공개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 사전 투표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저희가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CCTV를 거기에 달아놨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보관하는 장소에. 그래서 CCTV를 만약에 보고 싶으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오시면 CCTV를 저희가 틀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저희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해서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가시면, 예를 들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가시면요, 서울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CCTV를 한꺼번에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투표지에 문제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서버와 실물투표지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실물투표지가 있는데 서버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실물투표지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서버 조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실무투표지를 가지고 당선인 결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 253군데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실무투표지를 가지고 숫자를 세가지고 당선인 결정을 하는데, 현장에서 당선인 결정하는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서버를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선인 결정을 다른 사람으로 당선인을 결정했다. 그럼 현장에 있는 거와 서버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걸 다르면 당연히 현장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 주장하시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불거진 뭐 선관위 가족 채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선관위에 대한 불신 이런 걸 좀 키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선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선관위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그런 거에 대한 좀 각오랄까 뭐 이런 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이제 감사원에서 저희 이제 고위직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에서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뭐 결정을 하셨는데요. 뭐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감사원에서 그런 발표를 해서 저희 고위직 채용 비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좀 대신에 저희가 그런 채용 비리가 다시는 없게끔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통보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뭐 철저하게 확인해서 뭐 좀 조치를 엄중히 해야 될 거는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감사기구를 저희 사무처에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감사관을 별도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외부 위원들이 대다수 차지할 수 있게끔 감사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부서도 증설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국민들한테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저희가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속풀이 투표도 말씀드렸는데 속풀이 투표도 저희 선거관리원에서 그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저희 선거관리에 미비점이라는 게 일부 실수나 사소한 실수나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도 그런 좀 실수는 발생하면 안 됐던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도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좀 도약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부정선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희 기관의 신뢰도가 그런 채용 비리나 속풀이 투표 때문에 많이 신뢰를 좀 잃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의혹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채용 비리나 속풀이 투표와는 다르게 부정선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일부 실수나 어떤 미비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장시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중앙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